실크 시트가 피부에 감기는 감촉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강서연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햇살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방 안의 모든 먼지 입자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셨다. 어젯밤 과음이라도 한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술의 달콤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독한 화염의 열기였다. 여튼 신음과 함께 서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순간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뇌리를 꿰뚫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매캐한 연기가 폐를 태우는 고통, 그리고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던 냉정한 목소리. 서연아, 다 끝났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진성그룹도, 내 옆자리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 그 목소리는 그녀가 한때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남편 이진혁의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은 남자. 그는 그녀가 가족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별장에서 홀로 불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끊지 않았다. 마지막 절망의 순간까지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유라 씨와 난 네가 남긴 모든 것 위에서 행복해질 거야. 넌 그냥 거기서 쟤가 되어줘. 쟤. 그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분명히 죽었다. 피부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배신감에 부서진 심장을 끌어안고 잿더미가 되었을 터였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화상 흉터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 길고 건강한 머리카락, 그리고 고통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멀쩡한 폐. 그녀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가로질러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설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20대 후반에 아직 세상의 모든 배신을 겪기 전에 생기 넘치던 자신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지옥의 불길을 담은 듯한 차가운 눈동자. 그 눈은 더 이상 순진한 사랑을 꿈꾸던 강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부시게 하얀 가구,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커튼, 그리고 한쪽 벽면에 우아하게 걸려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그 드레스는 그녀가 이진혁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기를 꿈꾸었을 때 직접 고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 같았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날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X년 엑솔레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은 그녀가 죽었던 그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모든 비극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표되는 날이었다. 그녀의 남편 이진혁과 그의 정부 한유라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날,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날 그녀는 이진혁으로부터 이혼 서류와 함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세상의 모든 조롱거리가 된 그녀는 충격과 절망 속에서 도망치듯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의문의 화재로 생을 마감했다. 아니, 정확히는 살해당했다. 이진혁과 한유라가 꾸민 완벽한 사고사였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왔다. 모든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아침으로 하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낮은 크크거림이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광적인 웃음으로 변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채우는 것은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더 뜨거운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신이 있다면 분명 잔인한 농담을 즐기는 게 틀림없었다. 그녀에게 가장 끔찍했던 나를 다시 한번 겪게 하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것이 신의 선물이든 악마의 변덕이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진혁, 한유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죄로 만들었다고 했지. 맞아. 나는 죄가 되었어.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불사조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하게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에 닿았다. 순결과 사랑의 상징.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것은 위선과 배신의 상징일 뿐이었다. 서연은 드레스 앞으로 다가갔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실크와 섬세한 수공예 비주로 장식된 드레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찢어버렸다. 고요한 스위트룸 안에서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순진했던 믿음, 그리고 이진혁을 향한 어리석었던 사랑을 조각조각 찢어발기는 것처럼 드레스를 갈기갈기 훼손했다. 하얀 천 조각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날렸다.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을 때 우아했던 드레스는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자네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진혁과 한율에게 선사할 미래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결혼식은 오후 2시. 아직 몇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그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연은 먼저 옷장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때 입으려 했던 단한 원피스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그녀가 진숭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을 때 입었던 검은색의 파워수트를 꺼내 들었다. 어깨선이 날카롭게 살아있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디자인은 나약한 여인이 아닌 전사로서의 그녀를 상기시켰다. 수트로 갈아입은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았다. 슬픔에 잠긴 창백한 얼굴 대신 강렬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다.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아이라인을 날카롭게 빼 그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눈매를 만들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이상 이진혁의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 강서연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기억하기에 오늘 해고될 예정이었던 그녀의 비서, 김민준이었다. 그는 유능했지만 이진혁의 눈밖에나 부당하게 쫓겨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람이었다. 키워주신 아버지께서 직접 골라 붙여준 충성심 강한 인재, 김비서 나요. 수화기 너머로 김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어떻게 이 시간에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주소로 와요. 아주 재미있는 쇼를 시작할 거니까. 김비서가 내 첫 번째 관객이 되어줘야겠어. 서연은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찢어진 웨딩드레스의 가장 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마치 전리품처럼 손에 쥔 채 그녀는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나섰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서연의 귓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축복의 팡파르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마음껏 웃고 떠들어라. 오늘 너희들의 화려한 무대는 내가 직접 지휘할 테니 나는 너희들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러 가는 것이다. 서연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지옥의 무대가 될 결혼식장을 향하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입구에 선 한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백의 신부도 화려한 들러리도 아니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고 한 손에는 찢어진 웨딩드레스 조각을 든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축복과 환희로 가득 차 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당혹감과 호기심이 그 자리를 메웠다. 배경으로 흐르던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마저 삐걱거리다 멈춘 듯했다. 주단 끝. 단상 위에서 막 사랑의 서약을 하려던 이진혁과 한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이진혁의 눈에는 짧은 충격에 이어 불타는 분노가 어렸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타나다니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온 여왕의 행차였다. 그녀가 단상 앞에 멈춰 섰다. 이진혁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이빨 사이로 분노를 갈아내며 속삭였다. 강서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서연은 그의 분노를 가볍게 무시했다. 대신 그의 옆에 서서 분노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한유라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한유라 씨, 내 남편 옆자리가 그렇게 탐났나요? 내가 버린 쓰레기라도 좋으니 갖고 싶었나 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유라가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군중의 웅성거림에 묻혔다. 이미 식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이진혁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이진혁은 순간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이진혁 씨, 당신은 아직 법적으로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다른 여자와 여기서 사랑을 맹세할 수 있죠? 그녀는 들고 있던 찢어진 드레스 조각을 그의 발치에 던졌다. 순백의 천 조각이 그의 반짝이는 구두 위에 힘없이 내려앉았다. 이 결혼은 사기극이에요. 서연은 몸을 돌려 하객과 기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이진혁 씨와 한유라 씨의 결혼은 배신과 거짓, 그리고 도둑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버렸습니다. 강서연, 그만해. 이진혁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이진혁 씨, 우리 관계는 오늘부로 끝이에요. 당신과의 이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언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렸다. 경호원들이 뒤늦게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곁으로 순식간에 다가온 한 남자가 그들을 저지했다. 김민준 비서였다. 그는 서연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의 호의를 받으며 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식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등 뒤로 이진혁의 고함소리와 한유라의 울음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첫 번째 수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결혼식장에서 나온 서연과 김민준이 향한 곳은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은 서연이 개인적으로 마련해둔 비밀 공간이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차 안에서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마음 약했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괜찮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서연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김 비서,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그 해고, 없던 걸로 하죠. 아니, 이제부터 당신은 이진혁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에요. 내가 진순그룹을 되찾는 날, 당신에게 지금보다 10배는 더 나은 자리를 약속하죠. 어때요? 김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함께 서자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노트북을 켰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이진혁은 내가 상속받았지만 존재조차 몰랐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3시간 안에. 그 자금들은 케이맨 제도의 한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죠. 서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몇 개의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 안에는 회사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접근 암호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내부 최고위급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이게 어떻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이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요. 단 1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자금 흐름 내역을 전부 확보해요. 이진혁의 횡령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 김민준은 서연의 지시에 따라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측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가 은행과 연락하며 계좌를 추적하는 동안 서연은 또 다른 임무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 변호사였다. 과거의 삶에서 그녀는 이진혁이 고용한 초호화 로펌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돌아온 지금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로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천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의 이름은 최지훈. 타협을 모르는 성격과 날카로운 지성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쫓겨나 지금은 서초동의 낡은 건물에서 작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돈이 되는 사건보다 정의가 필요한 사건에 매달리다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김 비서, 자금 동결은 계속 진행하고 차를 준비해줘요. 아주 중요한 분을 모시러 가야겠어요. 1시간 후 서연은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 법률사무소 정의라고 쓰인 낡은 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밤을 샌 듯한 퀭한 눈. 최지훈 변호사였다. 누구시죠? 최지훈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여자, 강서연입니다. 서연의 자기소개에 최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막 뉴스를 통해 결혼식장 소동을 접한 참이었다. 재벌가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제 싸움은 단순한 재벌가 싸움이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평생을 바쳐 찾던 정의를 실현할 기회죠. 서연은 그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이진혁의 횡령 증거 중 일부예요. 그리고 이건 그가 진순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고요. 최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서연이 제시한 자료들은 비록 시작 단계였지만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담고 있었다. 이걸 나한테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최고 로펌들이 당신을 변호하겠다고 줄을 설 텐데 최고 로펌들은 돈과 권력의 개가 된 지 오래죠. 저는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사냥을 할 늑대가 필요해요.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 가장 집요하고 잔인한 늑대 말이에요. 서연은 수표책을 꺼내 빈 수표 한 장을 뜯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선임료입니다. 변호사님이 원하는 액수를 직접 적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진혁이 가진 모든 것의 10%를 성공보수로 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평생을 바쳐도 다 못할 만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세요. 최지훈은 수표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변호사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신념을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피로가 아닌 예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최지훈이 서연의 손을 맞잡았다.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복수를 위한 그녀의 군대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전략가인 그녀와 충성스러운 집행관 김민준,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최지훈 변호사. 이진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적으로 돌린 여자가 어떤 지옥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최지훈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은 하룻밤 사이에 강서연의 복수를 위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인터넷 뉴스, TV방송 할 것 없이 온통 이진혁과 한유라의 결혼식 스캔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반란, 세기의 결혼식, 파국으로 끝나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김민준이 여러 개의 태블릿 PC를 동시에 확인하며 보고했다. TK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5% 급락했습니다. 대중의 이미지가 중요한 건설업계 특성상 회장 개인의 스캔들은 치명적입니다. 이진혁 회장 측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겨우 5%라니 아직 멀었군. 최지훈은 서류 더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밤새 서연이 넘긴 자료들을 분석하며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횡령 자금 동결은 성공했습니다. 이진혁은 아마 지금쯤 미쳐 날뛰고 있겠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놈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수십 가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최지훈의 말에 서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민준과 최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민준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는 진순그룹의 창업주의자 서연의 아버지인 강 회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그랬죠. 서연은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아버지는 이진혁이 추천한 새로운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 복용해오던 심장약도
그 의사가 처방한 새로운 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서재에 있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서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과거의 삶에서. 그녀는 남편을 너무나도 믿었기에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었다. 초의 변호사님, 이혼 소송과 함께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은밀하게 시작해 주세요. 당시의 진료 기록, 부검 보고서, 그리고 그 주치의라는 작자의 뒷조사까지 샅샅이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죠. 최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거대한 악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투지에 불탔다. 김비세요. 내 말은 대표님. 김민주는 어느새 서연을 사모님이 아닌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충성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이진혁이 진순그룹을 장악한 뒤에 쫓겨난 아버지의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세요.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내부 조력자들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겐 정보망이 필요해요. 이미 몇몇 분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대표님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한산업의 박태수 사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의 성격, 습관, 사업 스타일,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박태수 사장이라면 TK건설의 가장 큰 경쟁 상대 아닙니까? 김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태수는 업계에서 냉혈한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이진혁과는 그야말로 상극이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죠. 서연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계획에서 박태수는 이진혁의 숨통을 조일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박태수와의 만남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데다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강서연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과거 진순그룹에서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거부할 수 없는 사업 제안이라는 미끼를 던져 간신히 약속을 잡아냈다. 약속 장소는 박태수가 소유한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집무실은 온통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작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그 공간은 주인인 박태수처럼 차갑고 빈틈없고 위압적이었다. 박태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내 시간을 10분 이상 낭비하게 만들면 강서연 씨는 내 적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가웠다. 박 사장님의 10분이 앞으로 10년의 가치가 될 거라고 약속드리죠. 서연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앞으로 걸어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제야 박태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사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의 눈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본론부터 말하죠. 나는 내 라이벌의 가정사에 관심 없습니다. 서연 씨, 저도 제 남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업 얘기를 하러 왔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세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대한산업과 TK건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죠. 박태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TK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너 컴포지트라는 신소재를 제안할 겁니다. 기존 소재보다 강도는 2배 높고 무게는 절반인 혁신적인 소재죠. 이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승부는 TK 쪽으로 기울게 될 겁니다.
박태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너 컴포지트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프로젝트였다. 산업 스파이라도 심었나 보군.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어렸다. 미래를 보는 비전이라고 해두죠. 서연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과거의 삶에서 이 프로젝트 때문에 박태수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이진혁은 사실 이 신소재 기술을 한 중소기업에서 훔친 것이었다.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TK건설의 바이오 자회사 주식이 암호. 서연의 눈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깊어서 박태수는 순간 이 젊은 여인의 정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판을 짜고 그 판의 모든 말을 움직이려는 전략가였다. 내 비전이 사실로 증명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TK건설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고 박 사장님은 세종 스마트시티를, 저는 제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했다. 그녀는 이미 가장 강력한 미끼를 던졌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저는 이진혁이 파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지배자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저는 TK건설을, 제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진숭그룹을 통째로 되찾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도우세요. 그럼 사장님은 귀찮은 경쟁자를 제압하고 가장 큰 국책 사업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제안을 거절한다면 사장님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할지도 모르죠. 이진혁, 그리고 저와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미련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박태수는 한동안 그녀가 앉았던 소파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냉정한 얼굴 위로 처음으로 흥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서연, 그 이름은 이제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집무실을 나온 서연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쳐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놈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과거의 유령을 위로하고 빼앗긴 유산을 되찾는 거룩한 전쟁이 되고 있었다. 소드트레리아 마나 장초 디앱 툭총 파르 바이기오 도이스비엣 총 가티오 예우카우 구아반 총파. 강서연이 박태수에게 예언을 남기고 떠난 지 이틀 후 목요일 오후가 되었다. 최지훈의 사무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주식 시세표가 떠있는 대형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TK건설의 바이오 자회사, TK바이오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김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장마감을 1시간 앞둔 지금까지도 주가는 평소와 다름없는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최지훈 역시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능력을 믿었지만 주가 폭락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서연만이 태연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향긋한 홍차를 마시며 마치 예정된 결과를 기다리는 연출가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쇼는 언제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적이 일어났다. 오후 2시 30분 TK바이오의 주가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순식간에 5%,
10%를 돌파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지훈의 눈도 경악으로 커졌다. 그 순간 모든 언론사의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려 퍼졌다. 속보, TK 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혐의, 검찰 압수수색. 뉴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TK 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신약의 임상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조작했으며 내부 고발로 인해 검찰이 방금 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주가는 패닉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의 투매로 15%를 넘어 하한가로 추락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민준과 최지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미래를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나 정보력이 아니었다. 신의 영역에 가까운 능력이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두 남자는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박태수였다.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다. 다음 미팅은 언제지? 동맹이 비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였다. 방어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그녀의 제국을 건설할 시간이었다. 김비서 투자 전문 회사 설립을 준비해 주세요. 이름은 피닉스 캐피탈로 하죠. 제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피닉스 캐피탈은 우리의 공격 기지가 될 겁니다. 이진혁의 자금줄을 하나씩 끊고 그가 미래의 손에 넣었을 모든 기회를 우리가 먼저 빼앗아 올 겁니다. 피닉스 캐피탈은 서연이 확보한 자금과 최지훈의 법률 자문, 김민준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설립되었다. 번지르르한 간판 대신 철저한 보안을 갖춘 작은 사무실에서 강서연의 제국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과거의 삶에서 이진혁이 헐값에 인수한 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작은 AI 기술 스타트업 뉴럴X. 그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자금난의 허덕이다. 결국 TK건설의 헐값으로 기술과 미래를 모두 넘겨야만 했다. 서연은 김민준을 통해 뉴럴X의 젊은 대표 이정훈을 만났다. 허름한 연구실에서 만난 이정훈 대표는 재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TK건설에서도 투자 제안이 온 것으로 합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을 존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헐값에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이정훈 대표의 얼굴에 씁쓸함이 스쳤다. 저는 다릅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다. 저는 뉴럴X의 기술력과 이 대표님의 비전을 믿습니다. TK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투자하겠습니다. 경영권은 그대로 보장해 드리죠. 저는 단지 당신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돕는 재정적 파트너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서연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뉴럴X의 인공지능이 미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왜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훌륭한 기술은 그것을 알아봐주는 주인을 만나야 하니까요. 이진혁 같은 장사꾼이 아니라 서연의 진심에 이정훈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피닉스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진혁이 미래에 얻었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나를 서연이 먼저 가로챈 순간이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부동산이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경기도의 한 폐공장 부지가 2년 뒤 정부의 테크노밸리 개발 계획에 포함되며 땅값이 수십 배로 치솟는다는 사실을. 과거 이진혁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 땅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서연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용히 그 부지 전체를 매입했다. 이진혁은 바이오 자회사 스캔들과 자금 동결 문제로 정신이 없는 틈이라.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부가 소리 없이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몇 주 후, 피닉스 캐피탈은 강남에 세련된 오피스 빌딩으로 이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뉴럴엑스의 성공적인 투자 보고서와 경기도 부지의 등기권 리증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제국은 아직 작았지만 그 기초는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미래를 창조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CEO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는 모든 성공적인 투자는 이진혁의 미래 관뚜껑에 박히는 목과 같았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는 동안 강소연의 피닉스 캐피탈은 투자 업계에 보이지 않는 강자로 떠올랐다. 그녀는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을 거친 스타트업들은 무섭게 성장했고 그녀가 매입한 부동산들은 어김없이 개발 호재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제국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쌓아 올린 성벽이 높아질수록 이진혁의 성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TK건설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이진혁은 방금 보고를 마친 임원들을 향해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쨍그랑 최고급 크리스탈 잿더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전부 쓸모없는 놈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가 공들여 추진하던 핵심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자재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던 태성케미컬이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하고 대한산업과 손을 잡았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게 박태수 사장 쪽에서 저희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신생 투자사가 태성케미컬에 거액을 투자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진혁의 미간이 꿈틀했다. 최근 들어 그의 계획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곳. 정체불명의 투자회사였다. 용인 물류단지 부지 입찰은 또 어떻고 분명 우리가 최고가를 써냈는데 10년도 더 된 환경규제를 핑계로 인허가가 무기한 보류돼 그 낡은 법조항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놈이 대체 누구야? 그것은 최지훈 변호사의 작품이었다. 그는 법의 그물망을 이용해 이진혁의 돈줄을 옥죄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처음에 이진혁은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그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한 발 앞서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강서연, 이진혁의 입에서 증오에 찬 이름이 흘러나왔다. 결혼식장에서 그에게 비곁을 먹인 이후로 그녀는 이혼 소송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녀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미치도록 불안했다. 그의 불안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되었다. 그를 맞이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아내 한유라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 TK건설 주가는 대체 언제 오르는 거냐고. 당신, 요즘 회사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한유라는 소파에 앉아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신혼의 달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불안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당신은 회사 걱정은 말고 쇼핑이나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진혁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한유라의 바가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알아서 한다고 당신이 약속했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지금 이게 뭐야.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사준 요트로 파티를 하는데 나는 당신 눈치나 보고 있어야겠어. 닥쳐. 이진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제 한유라의 얼굴만 봐도 진절머리가 났다. 그녀의 사랑은 그의 성공에 기생하는 거머리 같은 것이었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에 생긴 균열을 강서연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혁의 사업체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해야 했다. 그가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까지도. 서연은 김민준을 불렀다. 김비서, 이진혁이 최근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좀 퍼뜨려 줄 수 있겠어요. 아주 은밀하게. 한유라의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요. 비자금 계좌 말씀이십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요. 거짓이죠. 하지만 한유라는 사실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한유라의 의심 많고 이기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이진혁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가 자신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서연의 계획대로 조작된 해외 계좌 서류 하나가 한유라의 사격의 친구를 통해 그녀의 손에 들어갔다. 서류에 찍힌 계좌 개설일은 바로 그들의 결혼식 직후였다. 그날 밤 이진혁의 집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이게 뭐야? 한유라가 문제의 서류를 이진혁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당신, 나 몰래 재산 빼돌리고 있었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나 버리고 도망갈 준비라도 하는 거냐고. 이미 회사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이진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네오, 지금 나를 미행한 거야. 어디서 이따위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가져와서 행패야. 쓰레기 이게 쓰레기로 보여, 당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 회사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 아버지가 투자한 돈,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내 능력에 대한 보험금이었겠지.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 속물 같은 여자, 그들의 사랑은 돈과 욕망으로 빚어진 허상이었다. 위기가 닥치자 그 허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값비싼 도자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들이 자랑하던 화려한 성 안에서 두 마리의 짐승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같은 시각 피닉스 캐피탈의 사무실. 강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김민준의 보고가 나직하게 들려왔다. 작전 성공입니다. 한유라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지금쯤 이진혁의 집은 전쟁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와인이 도시의 불빛에 비쳐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진혁의 돈과 회사만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간관계, 그의 사랑, 그의 자존심까지 그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무덤 위에 세웠던 위선적인 삶을 바로 그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가 일으킨 폭풍은 이제 그의 성벽을 넘어 그의 안방까지
들이치고 있었다. 이진혁과 한유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멸이 가득한 전쟁터였다. 회사에서는 연이은 프로젝트 실패로 리더십에 금이 갔고 자금 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사면촉에 몰린 이진혁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을 결심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이사들 앞에서 그는 마치 구원자처럼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인천 앞바다 매립지에 건설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럭셔리 주상복합단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입니다. 스크린의 화려한 조감도가 떠올랐다.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디자인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다. 과거의 삶에서 이 프로젝트는 TK건설을 업계 1위로 올려놓은 전설적인 성공 신화였다. 이 프로젝트 하나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TK건설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진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위기감에 젖어 있던 이사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대로 침몰하느냐, 아니면 이 도박에 함께 올라타느냐. 결국 이사회는 이진혁의 제안을 승인했다. 이 소식은 즉시 피닉스 캐피탈에도 보고되었다. 김민준과 최지훈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엘리시안 필드라니, 저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이진혁이 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최지훈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들의 걱정과 달리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다. 아니요. 최 변호사님, 이진혁은 저 프로젝트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몰락하게 될 거예요. 서연은 스크린에 떠있는 엘리시안 필드 부지 지도를 가리켰다. 저 매립지는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요. 정부의 보고서와 달리 집안이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죠. 과거의 삶에서 이진혁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맞추기 위해 안전 보고서를 조작하고 값싼 불량 자재를 썼어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을 거액의 뇌물로 매수해 모든 것을 눈감게 만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엘리시안 필드는 꿈의 도시가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설치된 모래성이죠. 그리고 저는 이진혁이 그 모래성을 자기 손으로 아주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리도록 만들 겁니다. 강서연의 완벽한 함정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함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이진혁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태수 사장을 만났다. 박 사장님,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 주세요. 아주 공격적으로 TK건설과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유를 묻고 싶군. 그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너무 커. 잘못하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박태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진혁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장님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는 더 무리한 대출을 받고 더 위험한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대로만 움직이시면 대한산업은 아무런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드리죠. 대신 이진혁이 몰락한 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새로운 사업자는 박 사장님이 되실 겁니다. 박태수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참전으로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 입찰 경쟁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이진혁은 박태수가 자신의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존심과 위기감이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무리하게 입찰가를 높였다. 한유라의 아버지,
즉 장인인 윤 회장 역시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여 막대한 자금을 TK건설에 쏟아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서연이 설계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함정의 두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다. 이진혁이 입찰 전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최지훈의 법무팀과 김민준의 정보팀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김민준이 포섭한 TK건설 내부 조력자들은 이진혁이 불량자재 업체와 접촉하는 현장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순간을 몰래 촬영했다. 최지훈은 그 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하여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이진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부실한 안전보고서에 직접 서명하며 부하 직원에게 소리쳤다. 숫자는 만드는 놈 마음이야.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지. 책상 앞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맞춰 그는 자신이 교활한 술수를 부리는 지배자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강서연이라는 거대한 인형사의 손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다. 결과는 이진혁의 승리였다.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내며 마침내 박태수를 누르고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를 손에 넣었다. 기자회견장에선 그의 얼굴은 오만함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TK건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엘리시안 필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 위에서 터졌다. 그는 마침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믿었다. 같은 시각 피닉스 캐피탈의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기자회견장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이진혁의 얼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증거 파일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뇌물 수수 현장이 담긴 영상 파일, 조작된 안전보고서 원본,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서연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화면 속 이진혁을 차갑게 응시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프게 떨어지는 법이지.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완벽한 함정의 덫은 먹잇감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발동하는 법이다. 이진혁이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를 따낸 후 TK건설의 주가는 잠시 반등하는 듯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연일 장밋빛 미래를 떠들어댔고 세상은 다시 한번 그의 수완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프로젝트의 시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을 모두 초대한 성대한 기공식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재기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기공식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에 오른 이진혁은 의기양양한 미소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옆에는 그와 똑같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한유라가 서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TK건설은 위대한 첫 삽을 뜹니다. 엘리시안 필드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그가 한창 열변을 토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내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한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이진혁에게 들이밀며 소리쳤다. 이진혁 회장님, 방금 탐사 보도 전문 채널에서 엘리시안 필드 부지의 안전성 조작 및 뇌물 스캔들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이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 순간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그의 연설 장면 대신 긴급 뉴스가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서연이 준비한 결정타였다. 화면 속에는
이진혁이 흐릿한 조명 아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돈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똑똑히 나오고 있었다. 이어서 불량 자재 사용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 조작된 안전보고서의 원본 파일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방송은 TK건설의 엘리시안 필드가 살인적인 모래성이라고 결론 내렸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진혁의 연설을 듣던 정치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자리를 떴다. 이진혁과 한유라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세례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회장님 뇌물은 사실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진혁의 화려한 가면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TK건설의 주가는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다. 개장 1분 만에 하한가로 직행했고 매도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래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렸다. 은행과 채권자들은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를 빗발치게 걸어왔다. 이진혁이 쌓아 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은 자신들의 저택에서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진혁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돈과 명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아배우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랑 엮여서 우리까지 망하게 생겼어요. 한유라가 울부짖었다. 윤 회장은 냉정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진혁의 능력이 아닌 그가 가진 진숭그룹의 후광을 보고 투자한 것이었다. 진정해라. 꼬리 자르기를 해야지. 모든 건 이진혁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는 그저 순진한 투자자이자 피해자일 뿐이야. 그들의 계산은 빨랐다. 한유라는 곧장 검찰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남편의 범죄를 고발하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아온 이진혁의 비밀 장부 물론 자신과 아버지가 연루된 내용은 모두 밴을 넘기는 대가로 자신과 친정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진혁을 제물로 바쳐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서연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한유라의 배신까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하게 세워둔 상태였다. 검찰 조사실. 한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이진혁에게 속았는지, 얼마나 그를 말리려 했는지에 대해 열연을 펼쳤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은. 그녀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담당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한유라 씨, 정말 모르셨습니까? 서류에는 이진혁에게 흘러들어간 뇌물 자금의 출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모두 윤 회장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자금 이체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유라 씨의 부친께서 이 사건의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핵심적인 공범이라는 증거입니다만 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이진혁을 팔아넘기기 위해 가져온 증거는 오히려 자신과 자기 집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강서연의 함정 속에서 또 다른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세상의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이진혁은 대한민국 최악의 부패 기업인으로 한유라는 위기가 닥치자 남편을 팔아넘기려 한 희대의 악처로 낙인 찍혔다. 그들의 위선적인 사랑 이야기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텅 빈 회장실. 이진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검찰 조사실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한유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강서연,
그리고 한유라, 그는 울부짖으며 술병을 TV 스크린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화면이 깨지며 그 안에 비치던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도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에게서 배신당했다. 그가 모든 것을 배신하고 선택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서 그 순간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검찰의 공식적인 소환 통보였다. 완벽한 몰락이었다. 이진혁과 한유라 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극. 그 주인공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호송체에서 내리는 이진혁과 한유라. 윤 회장의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반대편 강서연은 최지훈 변호사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법원 정문을 통과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정의를 집행하러 온 여신처럼 보였다. 그녀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비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피고석에 나란히 앉은 이진혁, 한유라, 윤 회장은 서로를 외면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때는 욕망으로 얽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적들일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이 끝났다. 모두가 엘리시안 필드 사기 사건에 대한 변론이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던 순간 최지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본안 심리에 앞서 원고 측은 진성그룹의 고 강만수 회장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이진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최지훈이 갑자기 2년도 더 지난 일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지훈은 침착하게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시했다. 고 강만수 회장님은 이진혁 씨가 추천한 의사로 주치의를 교체한 직후 오랜 기간 복용해오던 심장약을 바꾸셨습니다. 이는 당시 회장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전 주치의의 소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방이었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차기 핵심 사업 계획서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그 최대 수혜자는 바로 피고 이진혁이었습니다. 최지훈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는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닌 진숭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방청석은 물론 기자석까지 충격으로 동요했다. 이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음해야.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유죄에 대한 심증을 굳힐 뿐이었다. 재판부는 결국 강서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강만수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진혁은 단순한 사기꾼에서 하루아침에 장인을 살해했을지도 모르는 페류나로 전락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은 이진혁 일개계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최지훈은 강서연의 기억과 김민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아주 처참하게 벗겨냈다. 뇌물수수 현장이 담긴 영상이 재생될 때 법정은 경악에 휩싸였다. 조작된 안전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이진혁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을 통해 흘러나올 때 그의 변호인단은 고개를 숙였다. 내부 고발자로 나선 전 TK건설 직원들은 눈물로 이진혁의 비인간적인 경영 방식과 탐욕을 증언했다. 박태수 사장 측 역시 TK건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대한산업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이진혁의 숨통을 조였다. 강서연이 구축한 연합전선은
철옹성처럼 견고했다. 궁지에 몰린 피고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한유라 측은 모든 것은 남편 이진혁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며 우리는 그의 야망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진혁 측은 한유라와 윤 회장이야말로 프로젝트의 성공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적극적인 공범이라며 그들이 나눈 비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들의 법정 다툼은 한편의 추악한 막장 드라마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서연이 증인석에 섰다. 이진혁의 변호사가 그녀를 몰아세웠다. 증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피고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변호사를 그리고 그 너머의 이진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개인적인 원한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제 가족을,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복수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진혁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제 감정이 아닌 저 서류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증언에 그 누구도 그녀를 버림받은 아내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진숭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리더였다.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이진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문. 피고 이진혁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이어 공범으로 기소된 한율에게는 징역 10년, 윤 회장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방청객들의 탄성과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교도관들이 피고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이진혁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불타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차갑게 그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감정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굳게 닫혔던 법정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었다. 심판은 끝났다. 판결이 확정되고 몇 주가 흘렀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진혁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이었다. 그가 장기 복역을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기 바로 전날 강서연은 조용히 그가 수감된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실은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죄수복을 입은 이진혁은 불과 몇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빛나던 눈은 공허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반면 강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화려한 정장 대신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이진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남은 증오심을 모두 끌어모아 으르렁거렸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내 이 꼴을 보면서 비웃으러 온 건가? 이제 만족해. 서연은 그의 분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비웃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기 위해 왔어요. 당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 이유를 당신 입으로 직접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비극은 당신이 한유라와 바람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어요. 안 그런가요? 이진혁 씨, 하펜치온 파라. 서연은 그의 과거를, 그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첫 번째 죄악을 들춰내기 시작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진순그룹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빼앗아야 할 먹잇감으로 봤죠. 당신은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고 내 사랑을 이용했어요. 모든 것이 진순그룹을 삼키기 위한 당신의 거대한 연극이었을 뿐이죠. 이진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헛소리를, 희헛소리가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재판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진실을 꺼내놓았다. 당신, 아버지의 심장약을 바꿨죠. 오랜 기간 아버지를 돌봐온 주치의를 내보내고 당신이 매수한 의사를 데려와서 효과가 더 약한 약으로 처방을 바꾸게 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도록. 이진혁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증거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완벽한 계획이었다. 어떻게, 그걸 네가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당신은 아버지 서재에서 차기 신사업 계획서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 자리에 올랐죠. 당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향한 길을 닦아놓았죠. 이진혁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비밀이 벌거벗겨진 채 눈앞에 드러났다. 대체 넌 누구야? 넌 내가 알던 강서연이 아니야. 어떻게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의 절박한 물음에 서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유령이 알려줬다고 해두죠.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이 별장에서 불태워 죽인 여자의 유령. 그 여자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활활 타오르던 불길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당신의 목소리까지.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이진혁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냈다. 네온 그냥 거기서 제가 되어줘. 그 순간 이진혁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서연의 기적 같은 변화, 미래를 보는 듯한 그녀의 행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과 싸운 것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원혼과 싸운 것이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유리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죄악과 마주한 한 마리 겁먹은 짐승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증오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이제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만족하냐고 물었죠.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런다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건 정의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죄로 만들고 당신의 삶을 쌓아 올렸죠. 이제 당신은 남은 평생을 빚도, 권력도, 미래도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잘 가요. 이진혁 씨.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쿵,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진혁을 그가 만든 지옥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렸다. 구치소를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독했던 과거의 어둠이 햇살 아래 깨끗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3년 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테헤란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우뚝 솟았다. 과거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진숭그룹의 신사옥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한 진숭그룹의 현재를 상징하는 듯했다. 건물 최상층의 회장실. 강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다. 무너져가던 진숭그룹을 일으켜 세운 것은 물론 과감한 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진혁의 버림받은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강서연 회장으로 불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느새 그룹의 핵심 임원이 된 김민준 비서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3년 전의 불안함 대신 자신감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알겠어요. 바로 가죠. 서연은 돌아서서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의 안건은 복수나 M&A가 아니었다. 진숭그룹의 이름으로 설립될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재단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진숭그룹의 새로운 비전은 파괴가 아닌 상생이 될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그녀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의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이제는 국내 최고의 기업 전문 로펌 대표가 된 최지훈 변호사였다. 초의 변호사님, 재단 설립 관련 법률 검토는 잘 되어가나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일인데 빈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지훈이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그는 진숭그룹의 법률 고문이자 강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잠시 서류를 검토하던 서연이 문득 물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죠?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최지훈은 그녀가 누구를 묻는지 알 수 있었다. 이진혁은 얼마 전 강만수 회장님 사망 사건 관련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 없는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유라는 가석방으로 먼저 출소했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만 들립니다. 그녀의 친정인 윤 회장 일가도 완전히 몰락했고요. 최지훈은 담담하게 그들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과거의 편린일 뿐이었다. 그리고 박태수 사장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한산업과 진숭그룹이 함께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덕분에 대한산업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그분도 대단하시죠. 엘리지안 필드 부지를 결국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만드셨더군요.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한때 복수를 위해 맺었던 임시동맹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건전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있었다. 최지훈이 돌아간 후 서연은 홀로 차를 몰아 한적한 공원 묘지로 향했다. 아버지의 묘비 앞이었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는 모두 끝났으니까요. 대신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더 크게 키워나갈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 만들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에 기대어 한참 동안이나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듯 자신의 꿈과 계획들을 이야기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그녀는 다시 진숭그룹 신사옥의 회장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해 질녘의 황금빛 노을이 서울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풍경은 3년 전 복수를 다짐하며 보았던 그것과 같았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기억들, 불길의 고통, 배신의 아픔,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아니었다.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준 희미한 흉터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과거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서연의 눈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책임감, 미래를 향한 따뜻한 확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